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업과 경력 개발 10번째 시간으로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10강의 주제는 문제 해결력 업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내용은 지난주 사고력에 이어서 문제 처리 능력, 즉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문제 처리 능력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실제적인 실천 과정에서 요구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발생할 문제의 특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안을 선택해서 그걸 적용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피드백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오늘은 자신의 문제 해결 능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진단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유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문제 해결 능력의 수준과 문제 해결 능력의 유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의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 해결 스킬을 자신의 문제 해결 과정에 적용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제 처리 능력에 대해서 어떤 단계로 어떤 방식으로 해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인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문제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문제 뭘까요? 문제는 뭐 우리가 풀어야 될 것,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떠올릴 것 같은데요. 문제라는 것은 사전적인 정의로 이야기를 하면 이상과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갭이라고 영어를 많이 쓰죠. 변화에 대한 욕구이자 개인과 조직의 발전을 이루어내는 토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면 굉장히 골치 아픈 것, 해결해야 될 것, 뭐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것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문제라는 게 없으면 우리 사회의 발전도 그만큼 더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를 너무 막 어려운 것, 해결해야 될 것, 뭐 이런 것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향후에, 그리고 뭐 지금도 그렇고, 사회는 점점 변화하고, 사람들 사이에는 이러저러한 뭐 다툼, 갈등, 그리고 또 뭐 발전,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데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공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변증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이 얘기는 하나의 철학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변증법에 보면 변증법을 이야기한 헤겔이 정반합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흐름상에 맞는 정의라는 것도 있고 그 흐름을 거스르려고 하는 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를 응원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하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합쳐져서 합을 이루어낸다고 하는데 그 정반합의 과정이 사회의 발전을 이루어내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문제라는 것도 우리가 나쁘게 보면 지금 골치 아픈 것 어떡하지? 뭐 또 문제가 발생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하나 사람들이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을 이루어내는 과정은 이에 대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개념이 생기고 새로운 과정이 생기고 새로운 결과가 생기고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 속에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건 뭘까요? 그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문제라는 것에 딱 맞부딪혔을 때, 직면했을 때 이것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능력은 사람들마다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문제 해결 능력이 좋죠. 우리가 뭐 해결사라고 불리는 사람들, 뭐 만능이다, 해결사다, 뭐 요즘에는 능력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능력자라는 말 속에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해결을 못하고 긍긍전전하고 끙끙대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 어떻게든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그것들을 시원하게 추진하고 또 밀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모든 직업인에게 요구되는 필수 역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해보니까 어떤 것들을 가장 많이 학교에서 갖추고 나오면 좋을까. 그 사람은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게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시각각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거는 저희가 숨만 쉬고 있어도 문제가 발생해요. 심지어는 뭐 문제뿐만 아니라 뭐 선택의 문제, 여러 가지들이 사람이 사는 데서 발생하는 요소들인데, 그 요소들을 중에서 이제 문제는 사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크고 작게 계속 하루하루 일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시게 되면 아마 그런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도 평온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우리가 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죠. 그래서 이것들을 하루하루 해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문제 해결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해결 능력이 필수 역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 많이 필요할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OECD 국가들하고 우리가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해서 2016년에 이런 조사들을 했습니다. OECD 국가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미래 일자리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스킬, 기술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뭐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뭐 사회적 스킬, 프로세스 스킬, 시스템 스킬, 인지 능력, 뭐 자원관리 전문성, 콘텐츠, 신체 활용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 중에 단연 1등을 차지하고 가장 큰 비율, 뭐 2등하고의 비율이 거의 2배니까요. 2등이 이제 사회적 스킬인데, 사회적 스킬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관계와 관련이 높습니다. 뭐 인간관계, 소통 이런 것들을 사회적 스킬이라고 한다면 그거의 2배, 미래 일자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활용될 스킬로 첫 번째 꼽힌 것은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왜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 스킬을 뽑았을까요? 문제 해결 스킬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점점 사회가 복잡해져 가면서 실제로 너무 필요한 역량이 됐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생각을 하고 뭐 논리적으로 구조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그 대안이 해결안이 되고 하는 과정들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업무 현장에 가시면 느끼겠지만 대부분의 일들이 예전처럼 이렇게 루틴하게 그냥 쭉 일상적으로 가는 과정보다는 프로젝트성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시간 내에 성과를 내야 되고, 또 그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구조를 빨리 구조화해서 빨리 실행을 해서 어떤 것들을 꺼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해결 능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역량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 문제 해결 능력을 계속 기를 수 있도록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많은 교육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시 교육도 마찬가지고 대학 교육도 마찬가지인데요. 정해진 내용들을 너무 주입하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도 전 여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주입하는 방식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힘이 굉장히 학생들이 크지가 않아요. 뭐 이거는 성인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저희가 로지컬 싱킹이라고 하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방법들을 많이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특정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 됐지만, 나이가 들고 나면 우리가 그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정의를 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현상을 보고 우리가 이것이 문제라고 정의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먼저 하죠. 그리고 인식을 하고 그 문제를 정의를 하고 그 문제를 논리적으로 구조화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해보고 그 중에 하나의 해결책을 찾아서 그걸 실행해보고 또 실행의 결과를 피드백하고, 그래서 나중에 비슷하거나 뭐 동일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전에 했던 방식들을 참고를 해서 더 나은 솔루션들, 해결안들을 찾아내고 하는 방법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 해결력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서도 가장 필요한 역량으로 꼽히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교육과 결부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통한 고용 안정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슬라이드에다 이렇게 써놨는데 저희가 사실 회사에 입사를 하면 재교육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데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평균 한 3년 정도는 그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능력을 발휘하고 알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에 일하는 방식과 또 사회에 필요하고 그 업무를 하는데 필요하고 하는 부분들을 재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그 재교육을 시키는 게 우리나라 대기업만 돼도 어느 정도 프로세스랑 구조가 굉장히 잘 잡혀 있어요. 그 수년간 많이 이제 시행착오를 거쳤죠. 그래서 그런 구조들을 잘 갖춰놓은 결과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어느 정도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그걸 가지고 평생 동안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써먹는 거예요. 그때 신입사원 때 한 3, 4년 배운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30년 이렇게 일을 한다 그러면 30년 동안 써먹는 건데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가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기는 한데 지금도 사실은 이런 재교육에 대한 정도나 수준이 차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자기가 진입했던 노동시장이 어느 노동시장이냐.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1차 노동시장, 2차 노동시장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노동시장은 저희가 보통 이제 규모로 따져서 대기업군에 속하는 부분들을 1차 노동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차 노동시장은 이제 중소기업군에 속하는 데를 2차 노동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차 노동시장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교육의 기회가 굉장히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이 아무래도 교육을 많이 받은 쪽이 더 나아지다 보니 이게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서 고용 안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더 육성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게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런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차이들을 좀 줄이려면 어떻게 보면은 그 교육으로 커버를 하는 부분들이 가장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인의 이제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읽기, 쓰기, 수리 능력 활용도는 OECD 평균보다 비슷하거나 높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수리 능력은 사실 지금도 OECD 평균보다도 더 높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실제로도 높네요. 쓰기 능력도 높고 읽기 능력도 높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참 이게 세종대왕님한테 고마워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글을 배우기가 쉬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실 영어만 해도 문맹이 많죠. 영어권에도 스페인어도 마찬가지고 프랑스어, 유럽 어군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우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문맹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문자가 되게 체계적이고 의사표현을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60이 돼서 70이 되신 분들도 다 글을 배우죠. 그 정도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글을 배우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읽기 쓰기 능력이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리 능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뛰어난 부분이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보다 상당히 낮아요. 다른 것들은 거의 조금 높거나 조금 낮거나 0.0몇 차이밖에 안 나는데 지금 이제 문제 해결 스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보시기만 해도 0.27 정도 수치가 차이가 나죠. 이거는 다른 것들과는 굉장히 그 차이가 많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은 직장 내에서 업무 관련해서 지식이나 기술을 배울 기회가 여긴 이제 지식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지식이나 기술 배울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또 거기에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무슨 요즘에는 그런 얘기 쓰지 말라고도 많이 하는데 직장 내에서는 사수, 부사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이제 군대에서 온 거죠. 사수라는 거는 이제 총 쏘는 사람이고 부사수라는 거는 저희가 전쟁 났을 때 사수가 죽으면 그 자리에 호에서 총을 대신 쏘는 사람을 부사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렇게 호에 들어갈 때 2인 1조로 들어가서 이제 사격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수, 부사수 관계가
왜 사수 부사수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졌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게 저희가 옛날로 치면 도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죠, 제자.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숙달할 때까지, 직장 생활에 적응할 때까지, 직장 조직 문화가 익숙해질 때까지 우리가 보통 이 적응할 기간들을 뭐 저희는 한 3년 이렇게 내외로 잡는데, 일반 3년 정도 동안 이제 일을 좀 배우고 그 사람이 조직에서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 이제 저희가 보통 뭐 속된 말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근데 점점 이렇게 우리나라가, 저는 그게 나쁘다 생각은 안 하지만 개인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개인화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개인화가 많이 진전이 되면서 소통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소통이 낮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협업에 대한 문제가 생기겠죠.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을 2003년에 시작을 했나봐요. 2003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뭐 스마트폰이 있고 사내 메신저도 일부 대기업만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뭐 메신저로 그냥 넵 알았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넘어가는 시대는 아니었어요. 다 이렇게 대면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싫어도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뭐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우를 겪었지만 팀원들하고 하루 종일 말을 한마디도 안 해도, 제가 일부러 하지 않으면 안 해도 그냥 넘어가는 날들도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뭐 실험 삼아 한번 해보긴 했는데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소통과 협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낮고요. 일을 대부분 이제 뭐 문서로, 뭐 증빙도 남기고 문서로 처리도 해야 되고 프로세스를 타야 되는 건 맞는데, 그냥 문서로만 하는 거, 물론 말로만 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문서로만 하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서로만 막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협업이나 소통이 낮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 문화 당연히 좀 뭐 개방적이고 열려있고 소통이 잘 되고 이런 부분들이 예전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좀 못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CEO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데 좀 장애 요인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제 문제 해결력에 대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뭐가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 다 얘기를 해봤는데요.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유형이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 해결 방식을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네 가지 유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 해결 유형은 크게 보면 이제 저희가 가로축, 세로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X축, Y축 보시면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제 해결을 할 때 그 과정을 중요시하느냐, 아니면 그 결과를 중요시하느냐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정을 중요시하는 부분들은 Ask Directed라고 해서 질문하는 언행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과정을 중시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를 중시하는 쪽은 오른쪽에 보시면 단언하는 언행이라고 해서 Tell Directed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그 절차나 프로세스나 과정을 중요시하는 그런 쪽이 더 강하느냐, 아니면 그냥 아웃풋만 좋으면, 결과만 좋으면 다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사람 중심이냐 일 중심이냐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좀 고급스럽게 인간 중심적 또는 업무 중심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 중심적은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 억제하고 객관적으로 보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스크 다이렉티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 중심적으로 보는 거죠. 그 업무, 사무를 중심으로 보는 관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그 반대쪽에는 people direc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관계나 감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보는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네 가지 유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유형씩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저희가 이 두 가지의 기준 중에 굉장히 업무 중심적이고 객관적이고 감정이 많이 억제되어 있고, 그리고 과정을 중시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분석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석형은 문제를 해결할 때 저희가 이게 분석형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주는 느낌이 있죠. 분석형은 저희가 문제를 해결할 때 데이터나 자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막 두서없이 막 생각나는 대로 또 막 화가 나면 화도 내고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또릿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논리 정연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제 체계나 확률이나 거기에 유관되어 있는 관련된 자료들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말이 많고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이 보는 뷰의 관점일 수도 있는데 말도 많지 않고 뭐 교류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뭐 속을 알 수 없다. 감정을 많이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좀 의심이나 경계심이 많아서 대인관계가 굉장히 친해지기 전까지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굉장히 친해지기 전까지는 경계심을 풀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분석형이라는 말처럼 문제를 발견하거나 해결하는데 굉장히 흥미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행동하기 전에 정보를 많이 모아서 조사도 해보고 분석도 해보고 굉장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계획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실하고 뭐 객관적이고 이런 거는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정말 바늘 들어갈 구멍도 없다, 완벽주의자다 이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고요. 실수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뭐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변화에 약한 부분들도 있고 행동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새님이라고 하고 소극적이고 소심한 사람이다라고 하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단어 하나의 선택에도 굉장히 신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보면은 분석형이라는 말처럼 굉장히 사실적이고 어떤 근거가 있는 접근들을 해요. 그냥 막 감정적으로 막 저돌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뒤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분석을 하고 주도 면밀하게 문제에 접근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좋게 보면 굉장히 탁월한 업무 처리 능력을 가진 걸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업무 처리를 하는데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을 할 때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제가 앞에서 이제 사실을 근거로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한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현실성이 있고 현실에 접근한 결론을 내리려고 많이 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이런 유형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유형들은 또 이제 단점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소극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굉장히 말수가 적은 것도 있기 때문에 오해를 사기도 쉽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좀 속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사람도 그렇지만 그 상대방이 보기엔 그 사람한테 쉽게 접근하거나 또 속내를 털어놓고 이야기하거나 그것도 반면에 굉장히 이제 어려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표현하는 방법들을 굉장히 늘려야 되고요. 자기가 느끼고 있는 거,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남한테 많이 내뱉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한테 그냥 뭐 똑같은 사건이라도 객관적이고 좀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걸 조금 유하게 이야기를 해서 뭐 인간적인 칭찬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애티튜드도 좀 친근함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분석형인 사람들은 조금 더 유해지고 인간적인 미를 많이 갖추는 게 좋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사람이 모두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잘 분석하고 또 냉정하게 결론을 내리고 현실성도 높고 한 반면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람 냄새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보완할 수 있으면은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유형은 저희가 이야기하는 주도형이에요. 주도형은요, 그 단어에서 풍기는 거하고 정말 똑같은데요. 문제와 관련된 일을 중심으로 간결하고 분명하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
먼저 나서서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가 끌고 나가는 사람을 우리가 주도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좀 약간 우리가 보기에 저돌적인 리더? 이런 형식들이 많아요. 자기가 모든 것을 좀 안고 가야 되고, 자기가 꼭 우두머리처럼 행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얘기한 것들을 꼭 주장을 해서 관철을 시켜야 되고, 이래야지 좀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인데, 개인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감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과 잘 공유를 하질 않아요. 그리고 일에 있어서 자기가 주도권을 굉장히 잡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일을 이끌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나 동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다녀서 내 방향으로 끌고 가기를 굉장히 원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지시를 따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죠.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성취 욕구가 굉장히 높죠. 이런 리더들을 만나면 좀 피곤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직장 생활을 할 때, 뭐, 팀장이 굉장히 이런 주도형인 사람이다. 팀장 중에는 주도형인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분석형인 팀장들은 보통은 뭐, 돈을 만지는 사람들, 뭐, 재무나 세무나 회계나 경리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분석형인 사람들이 많고요. 뭐, 전략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사업을 하는 리더들, 뭐, 영업을 한다거나 신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리더들은 굉장히 주도형 리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가 생각한 대로 끌고 나가야 되고요. 빨리 가야 돼요. 답답한 걸 못 참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속도에 맞춰오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또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자신의 속도에 못 맞춰오면은 그거 굉장히 답답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TV에서 나오는 부장 같은 사람들인데 뭔가 딱 문제가 생기면 이게 왜 이렇게 됐어?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부하 직원이 뭐 부장님 이건 이러고 저러고 저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됐고 답만 얘기해. 결론만 얘기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주도적인 성향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예전에 뭐 드라마 미생을 보셨으면 그 미생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리더들이 이런 스타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행동파인데요. 이게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성향에 있는 그 단계에서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일 중심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과 지향적일 수밖에 없고요. 일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분석형과는 달리 굉장히 결과를 중시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답만 내놔. 뭐 답이 뭐야?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가 잘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하나 다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툭툭 다른 사람들한테 던집니다. 그리고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하고 관리하는 게 자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또 이 사람들이 잘하네 못하네 평도 많고 생산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죠. 이런 사람들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사람들은 좀 더 소프트하게 접근하는 방법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분석형도 그렇고 주도형도 그렇고요. 업무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좀 인간미를 갖추고 굉장히 막 딱딱하게 접근하려고 하지 않고 좀 부드럽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접근하는 방식들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걸 늘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 이 사람들은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끌고 나가고 시킨 대로 해라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기가 충분히 이제 주변에 있는 팀원들이나 동료들 얘기를 충분히 듣고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발휘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뭐 동일한 건데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급해요. 성격 자체가. 대다수의 사람이 급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가 자기 성격에 못 이겨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막 빨리 막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배려해서 나중에 이제 리더가 되면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사람은 저희가 우호형이에요, 우호형. 우호형은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 중심형 쪽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제가 얘기한 분석형이나 주도형 같은 사람들은 일이나 성과가 굉장히 앞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우호형인 사람들은 그보다는 상대적이긴 하지만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결론을 내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제 우호형인 사람들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회의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바로 결론을 내지 않고요. 의견을 다 듣고 차근차근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유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좀 이렇게 조용하고 협력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다른 유형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의지하기도 쉽고 다가가기도 쉽고 일하기도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게 과정을 다 밟아가야 되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속도는 당연히 느리죠. 그리고 의사결정도 그렇게 빠른 편이 못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제가 아까 회의를 좋아한다고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우호형인 사람들은 이 과정을 굉장히 중시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의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결론을 내는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람과의 대립을 싫어하고요.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굉장히 좀 불편해해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도 굉장히 억제를 하죠.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보기에 따라서 답답한 사람으로 보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이제 위에 일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완전히 별로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일은 없어질 수 있어도 관계는 남는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어서 일 자체보다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이런 사람들이 리더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은 경청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 굉장히 좋은데요. 실제로 좀 일의 성격에 따라서 급하고 저돌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뭐 신사업팀이라든지 영업팀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런 우호형을 가진 리더가 되면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일 처리가 더딜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를 인정하고 스스로에 만족하는 이런 저희가 얘기하는 뭐 자뻑인 이런 주의자는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남과 함께 살고 남에게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노력도 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데요. 반면에 이 사람들은 뭔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개입하고 뭐 타인을 돕는 거는 좋아하지만 이게 돕는 수준인 거지 뭔가를 해결해주고 끌고 나가고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좀 보완을 하면 좋은가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좀 확실하게 결론을 지어서 이야기하는 연습들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늘어뜨리지 말고 결론을 좀 간단히 이야기를 하고 먼저 다른 사람보다 좀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하는 일들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이 뭘 얘기할 때 반대를 잘 못해요. 근데 반대 의견이 있으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좀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습관도 이런 사람들은 좀 기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유형이죠. 표현형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표현형은 저희가 사사분면에서 봤을 때, 아까의 이제 사분면으로 봤을 때, 인간 중심적인데 결과도 중시하는 유형이 표현형입니다. 인간 중심적인데 결과를 중시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또 일에 대한 얘기만을 하지 않고요. 다양한 얘기, 또 감정에 대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면서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이제 성격도 좋고요. 활기차고요. 잘 웃고, 그리고 이제 자기 얘기도 남의 얘기도 잘 듣지만 자기 얘기도 잘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먼저 나서서 자기 표현을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두 개의 차이가 있는데 우호형은 자기 표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표현형보다 소극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표현형은 우호형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굉장히 중시하고요. 결과지향적인 사람이고
위험에 대한 부분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쟁심도 굉장히 강하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요즘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오는 조정석 같은 캐릭터? 뭐 이런 사람들도 표현형의 성격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경쟁심도 강하고요. 굉장히 이제 정력적이고 이렇게 왕성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도 많고 미래지향적이고 자발적이고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형의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 조직 생활할 때 굉장히 기분 좋고 굉장히 열정 있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칭찬도 잘 받아들이고 또 칭찬도 잘하고 이 사람들도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고요. 새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잘 시작을 하고요. 다만 이제 논리적이고 꼼꼼한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이게 표현형의 자리가 이 분석형과 완전 반대쪽의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분석형이 가진 것을 표현형은 상대적으로 갖고 있지 못하고 보면은 가장 맞습니다. 그래서 뭐 중장기 계획을 세우거나 계획대로 꼼꼼히 진행을 한다거나 세부상 디테일을 잘 챙긴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이 표현형이 좀 약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표현형인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능력도 있고 인간관계도 좋고 뭐 이런 사람들이고 굉장히 이제 친밀도도 높고 그리고 자기 표현도 잘하고 자신 있어 보이고 이런 사람이기는 한데 반면에 몇 가지 이제 보완할 부분들이 있어요. 이 표현형인 사람들은 자기 표현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표현을 잘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 너 잘났어. 그래 너 다 잘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은 이 사람이 괜찮고 열심히 하는 건 알지만 별로 동조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세계에 너무 남을 몰입시키고 끌어가려고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분석형처럼 좀 자기가 생각하는 것 말고 자기가 지향하는 일이나 세계 이런 거 세계관 말고 사실이나 객관적인 이론에 근거해서 결정을 하는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형인 사람들은 말의 높낮이도 높고요. 굉장히 이제 흥분도 잘해요. 그리고 이제 남의 얘기를 굉장히 잘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얘기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주위의 생각이나 뭐 의견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폭넓게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는 연습들도 이런 유형들한테는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의 네 가지 유형, 우리가 두 가지 기준으로 본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다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렇게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총 7단계로 나눠서 프로세스를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문제 해결 프로세스의 첫 번째 단계는 제가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문제의 정의라고 이제 1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문제가 무엇인지에 인식하고 이게 뭔지를 정의를 뚜렷이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조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가 너무 경직돼 있고 개방성도 적고 폐쇄적인 문화라서 사람들이 의견도 잘 개진을 못하고 이런다. 그래서 리더들이 한번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우리 회사도 좀 활기차고 구성원들로부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사업도 이끌어갈 수 있고 이런 회사가 되고 싶은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은 리더가 5명이 모였다 그러면 5명이 생각하는 우리 회사의 문제에 대한 정의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큰 제목에 있어서는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동일해야 저희가 인식이 비슷해야 문제가 이것이다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성이 잡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문제인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또 다르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견 차이가 나고 뭐가 문제인지 명확하지가 않고 이런 것들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 영업이 잘 안 된다라고 영업에 문제가 있다면
영업이 안 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인데요. 영업 활동이 줄었다, 뭐 영업사원들이 뭐 실적이 나빴다, 회사가 이익이 감소했다, 매출이 줄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인데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통된 거기에 이제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또는 혼자 무엇을 해결하려고 할 때도 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정의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원인 분석이라는 걸 해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신입사원 때는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보통 그 회사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1년 미만인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일하는 이런 인사조직 쪽 컨설턴트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냐면요, 문제의 원인 분석에 대한 것과 저희가 문제의 정의도 그렇지만 원인 분석과 특히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문제를 정의를 하고 나면 그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뭔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원인을 찾기 전에 저희가 그 원인을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습관적으로 감추려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본 원인에 대해서 서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 문제가 복잡해지고 풀기가 어려워질까봐 서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그리고 또 해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나쁘게 보면은.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에 대한 정의가 됐다면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이 뭔지 명확하게 규명이 되면 문제를 푸는데 한 반은 풀었다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 부분들을 은폐하거나 감추려고 할 때도 있고요. 또 포기할 때도 있어요. 어차피 얘기해봐야 지금 여기서 그냥 탁상공론으로 하는 얘기지 해결되진 못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원인 분석에 대한 부분들은 문제 해결하는 프로세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대다수가 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명확하게 원인 분석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정의와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자료 수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 원인이 규명이 됐으면 그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을 해요.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중에 돼서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처음에는 이게 문제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게 원인이라고 분석을 해놨는데 이제 하다 보면 자료를 이제 뒤에서 객관적인 백업 자료들을 저희가 수집하고 분석하다 보면 문제에 대한 우리가 예측했던 것과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다음에는 자료 수집과 분석에 대한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문제 해결의 방향과 해결책의 올바른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사실 중심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가 그리고 저희가 그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확실히 맞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자료 수집과 분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해결 방안에 대한 수립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해결 방안을 내기 위한 앞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자료 수집하고 분석하는 내용까지가 다 끝나고 나면 이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해결책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어쨌든 아주 새로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일단 대안을 하나 이상의 대안을 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많은 해결안을 낼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요. 사실 뭐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해결안을 하나라도 내기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급적으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잠재적인 해결안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단계까지 보면 정리를 한번 중간에 해보면 문제에 대한 정의를 하고 원인 분석을 하고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백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해결 방안을 수립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저희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대안들을 만들어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안들에 대한 가치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게 괜찮은 대안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가 회사에 물건이 잘 안 팔린다. 영업이 잘 안 된다. 영업이 잘 안 되는 거는 뭘 보고 영업이 안 된다고 얘기하냐. 우리가 지난 해에 지금 동일한 기간 대비해서 매출이 많이 떨어졌어. 그래서 영업이 안 돼. 그러니까 물건이 많이 안 팔려서 회사에 돈이 많이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영업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어. 그럼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봤더니 저희가 영업이 안 된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요. 마케팅 쪽에서 광고를 많이 안 해서 영업이 안 된다는 그런 부분들도 나왔고, 그리고 영업사원들이 활동을 적게 한다. 또 뭐 회사가 제품에 대한 가격이 너무 높다. 뭐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대안 중에 해결안을 만들어 가지고 실천을 해야 될 텐데, 실행을 해야 될 텐데, 그러기 전에 이 대안이 어느 것이 우리한테 가장 유리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엔 이게 제가 비용과 효익의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놨는데요. 투입되는 비용, 이 대안을 실행하기 위해서 뭐 그게 돈이 됐던 뭐 사람이 됐던 시간이 됐던 들어가는 자원이 있을 거잖아요. 그 자원을 투입하는 거 대비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얼만큼인가에 대한 하나하나의 대안에 대해서, 저희가 대안을 3개를 마련했다 그러면 3개의 대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치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저희가 해결 아니라고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실행을 해보는 거죠. 예.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이제 실행 과정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환경이나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실행을 해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임시적인 대안에 대해서도 한번 마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 단계는 저희가 실행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떤 것들을 공부를 하고 어떤 것들을 뭐 진행을 하고 그래도 맨 마지막은 평가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실행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실행을 했을 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또 그 실행한 결과나, 그리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보완해야 될 부분이나 또 아이디어를 개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 리뷰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다 피드백도 받고 리뷰도 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우리가 이제 최적의 해결안, 최고라기보다는 최적. 우리 회사가 처한 상황, 우리 조직이 처한 상황, 뭐 우리 학교, 우리 반이 처한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해결안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난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어느 부분이 잘못된지 분석하고 찾아내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문제 해결에 대해서, 문제 해결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문제 해결 유형에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과제는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진단지를 오늘 과제로 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과장해서 쓸 필요도 없고요. 너무 고민해서 쓸 필요도 없고, 문제를 보고 제가 이제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 가운데 이 점을 저희가 보통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평소에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어떻게 문제를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찬찬히 생각을 해보고요. 본인의 행동과 가장 가까운 거, 내지는 뭐 일치하면 더 좋겠는데요. 꼭 들어맞는 게 없다 그러면 자기가 가장 그렇게 생각하는 쪽에다가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문제가 12개가 있어요. 그래서 문항 12문항인데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3점 기준으로 각 문제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그것들의 개수를 저희가 1점짜리가 몇 개인지, 2점 몇 개인지, 3점 몇 개인지, 1에서 6번, 7에서 12번 나눠서 한번 채점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점수가 나올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점수가 몇 점인지가 나올 텐데, 그 점수를 한번 보시고
자기가 이제 뭐 상중하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가 이제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제가 이제 오른쪽에 놨던 1에서 6번은 뭐 저희가 사고력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 게 더 강하고요. 그리고 7에서 12번은 문제 처리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해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이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능력이 문제 해결에 대한 능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문제 해결이라면 복잡하고 어렵다부터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가 어떤 절차나 또 어떤 사실을 봤을 때 이제 객관적으로 보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찬찬히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나 노력부터가 이 문제 해결력의 가장 기본이 되고 시작이 되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앞으로의 사회생활을 위해서 조금 더 강화하시고 보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문제 해결 절차나 프로세스 뭐 방법은 기술들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이라도 똑바로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를 다 막 갑자기 알 수는 없고요. 그냥 한 가지라도 이 제가 지금 제시한 문제 해결 프로세스 7가지 절차라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앞으로 이제 어떤 문제에 닥치시던지 그 문제를 한 단계 한 단계 생각하고 구조화해서 좀 더 나은 대안, 최적의 대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